기본적인 개념들이 저게 무엇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초동 단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게끔 예를 들자면요. 이 자료들은 이 원자료들은 우리가 아리마 AR 혹은 MA 모델이라는 거에 근거하는 초동 단계에서 만약 저걸 적용한다면 분석이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 벌써 2번이나 옆차기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옆차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했죠? 뺐죠? 이거 한 번 더 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거를 추세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저걸 왜 두 번 옆차기를 하냐면 저게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 제가 1차 추세 곡선에서는 한 번 차분을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추세를 없애는 방법이 자, 1차 추세 이걸로 됩니다. 근데 2차 추세 우리 아마 이스마일에서는 2차 추세까지만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곡선 아니에요, 그죠? 이 알파2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거꾸로 이제 몰록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빼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Y 더블 스타라는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추세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이거 두 번 차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두 번 차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자료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측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없애는 거는 추세 원래 그 원자료의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 추세인지 2차 추세인지 보통 이제 1차, 2차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뭐 3차, 4차 들어가면 그렇게 추세를 했다가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막 없앴다가는 좀 원래 그 형태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조각가라고 생각합시다. 원목이 있어요. 나무를 이제 조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걸 원형을 보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디립다 깎아대면 원형을 많이 훼손하잖아요. 디퍼런싱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디퍼런싱 차분이라는 것은 그 원목을 깎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형을 그렇게 좀 잘 보존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분석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차분 작업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기본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분은 한 번 혹은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만약 세 번, 네 번으로 간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D가 아까 말한 차분 개수 D가 1, 2 아까 말한 또 계절 차분이 있으면 계절 차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번,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계절 차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개월 혹은 월별 자료로 간다면 12개월 혹은 24개월까지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분을 뭐 3, 4, 5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거는 차분을 많이 했다가는 원래 자료가 원자료의 길이가 짧을 때는 차분을 많이 했다가는 앞뒤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로스가 됩니다. 손실이 됩니다. 그걸 또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 메꿔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예측 시차는 5시간 이후까지 이제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하면 여러분들이 예측 시차를 뭐 24시간이나 하면 24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이 잘 보이진 않는데 예측 시차 앞으로 5시간까지 앞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합니다. 뭐에 따라서? 이 모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가면요. 이제 아까 계절 변동, 순환 변동을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아까 말한 승법 모형입니다. 멀티플레이 곱하기 모형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변동의 그 크기라든지 추세라든지 계절성의 그 정도가 좀 작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좀 평평할 때는, 그러니까 그 변동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가법 모형을 씁니다. 에리티브 마트를 쓰고, 상대적으로 좀 변동이 크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크잖아요. 물론 작은 수로 곱하면 더 작아지지만, 게다가 이제 곱하기 0에 해버리면 낙광되긴 하지만, 그죠? 0이 아닌 큰 수로 계속 곱해주면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큰 변동이라든지 큰 무브먼트가 있을 때는 승법 모형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승법 모형을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자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첫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핸들링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그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변동들 혹은 뭐 분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장에 좀 이렇게 좀 달래주는, 좀 약해주는, 약하게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잔차 상관함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 시차 1이라는 건 뭐냐면 요건 이제 그 데이터에서 계산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시차 1 하는 건 뭐냐면 코릴레이션. 뭐라고요? YT하고 YT 마이너스. 자, K가 1입니다. 요게 요 추정값이 얼마냐면 0.14인데.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로 1 햇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로 2 햇은 요게 이제 K가 2입니다. 로 2 햇은 얼마예요? 값이 마이너스 0.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0.004. 이거 루트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0.0.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95% 신뢰 구간은 이게 뭐냐면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요 95% 신뢰 구간 컨스턴트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CI라고 약정합니다. 요게 어떻게 되냐면 샘플 사이즈에 이 샘플 사이즈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값이 요거고요. 요 값이 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95% 신뢰 구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나쁘지 않게 분석을 했구나 하는데 많은 값들이 저거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른 모델을 한번 써야 되겠는데 이거 다른 거 써야 되겠네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했지만 이런 값들은 저 95% 신뢰 구간 밖으로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 샘플이 만약에 10,000개다. 그럼 얼마예요? 루트 만이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2, 0.02. 그래서 저 만약 데이터가 100개라고 하면 100분의 2, 10분의 2 하니까 0.2. 플러스 마이너스 약 0.2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OK. 왜 OK냐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참 이론적인 거라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냥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전처리 과정에서요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플러스를 보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분이라든지 뭐 계절 차분, 뭐 비계절 차분, 그다음에 로그 변환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잔차 자기상관 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뚝꿀뚝 나오는 놈들 있죠. 아까 말한 95% 신뢰권에서 퍽퍽 뛰어나가는 놈. 얘네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데이터와 요놈들이라는 거는 시차 1, 이 요놈들은 과거의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MA라든지 AR 모델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엡실론 T로 갖고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함수는 뭐로 하냐면 첫 번째 길라잡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인포메이션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모델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 범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줄여주는 제일 좋은, 제일 그리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잔차, 자기 상관함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이렇게 많이 쫄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자세히는 안 하지만 이렇게 플럭트레이션이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그렇 작지만 여기 굉장히 큰 값이고 그 다음에 잠잠하다가 요게 이제 요게 95%의 스킬라고 보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0.0이니까 이게 10,000개 정도 되겠네요. 이게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요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24입니다. 24. 그러니까 일일이 24시간이니까요. 24시간에 잔차가 커졌네. 그 다음에 보니까 48시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시간별로 보면 일별 계절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양광 발전량 혹은 템퍼러처가 온도가 지금 오늘이 3월 22일 10시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9시, 8시보다는 어저께 10시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잔차를 자기 상관함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이스마일의 그 시계열 분석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잔차 자기 상관함수를 보시면서 여기에도 어떤 무브먼트 혹은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또 이제 실습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유용하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상관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고요. 평화효과도는 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계열무용 자기 회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현재 자료는 과거의 P 시점까지의 그 자료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 모두 다 0이면은 현재 자료는 그냥 알 수 없는 변동에 의해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회귀 분석이라는 과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귀 분석하고 시계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회귀 분석은 여기가 독립변수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것이 만약 이게 1사분기 GDP라고 한다면 뭐 인구수, 가구수, 그다음에 뭐 자동차 대수,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GDP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10시 그러니까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만약 온도라고 한다면 10시의 온도란 말이죠. 그러면 10시의 온도는 예를 들면 이게 계절성이 없다고 하자 그랬을 때 9시, 8시, 7시 그래서 한 5시간 새벽 5시까지의 그 온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를 설명하는 그런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의 자료로서 충분히
잘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이 AR 모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토 혹은 아토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자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템퍼러처, 온도 자신인데 결국 다른 점은 현재와 과거의 자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약적으로 ARP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차분해서 보여드린 게 AR1 모델하고 AR2 모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P가 1하고 2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시계열 자료가 연속적인 오차항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차항들은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등분산을 가지고 일정한 평균을 가진다고 가정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정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이 강의의 그 내용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모형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백색 잡음 과정이 말씀드린 아까 엡실론 T입니다.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할 때 백색 잡음 과정 이게 엡실론 T입니다. 자, 현재 그 엡실론 T와 과거의 Q 시점까지를 저희들이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이제 저희들이 무빙 에버리지 Q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핫한 아리마 모델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아토 유레세 인티그레이티 무빙 에버리지라고 인티그레이티드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고등학교 때 배우셨다. 인티그레이티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뭐냐면 뭐가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누적이 될까요? 현재와 과거의 오차항들이 누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랜덤 워크 모델.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YT-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쭉쭉 하면은 뭘 누적하느냐? 에라톤들을 누적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 T가 많아질수록 이 분선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얘를 분명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차분입니다. difference. 그래서 integrated라는 걸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차분을 하면 얘만 남잖아요. 그죠? YT star라고 하고 얘는 이제 분석하기가 아이디어널 케이스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계절성일 때 P, D, Q 요거는 이제 AR 차수 요거 이제 NA 차수 그죠? 요거는 차분 계수 차분값 D가 1, 2, 3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계절형이고요. 여기다 이제 계절형까지 합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절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일반적인 아리마 모형. 자, 아리마. 자, 우리가 비계절성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소문자로 표시해요. 그죠? 근데 이제 계절성은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계절 주기는 small s. 예를 들면 월별 자료다 하면 12, 뭐 분기별 자료다 하면 4, 그죠? 시간별 자료다 하면 일별이면 2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많은 모델들은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계절 AR, 계절성 AR의 차수. 요건 계절성의 차분 계수. 예를 들면 요거는 계절성의 MA 차수. 요거는 뭐냐면 계절 주기.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 D가 1이면요. D가 1이면 YT에서 YT 마이너스 하나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이 S가 12이고 캐피털 D 대문자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차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제 그 저기 이렇게 막 계절성이 있고 막 약간 올라가는 그런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차분과 계절 차분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몰 PDQ, 캐피털 PDQ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래 값으로 이제 또 환원해야 되는 건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일하고 다 해결.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값을 한번 자, 이 값을 또 해석하는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자, 이거는요. 자,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요게 아리마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 이 계절성은 없어요. 그죠? 계절성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리마 둘 해가지고 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YT 스타만 YT 더블 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쓰겠습니다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보세요. 1.17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0.08 0.84 이렇게 되고요. 더블 스타 플러스 엡실론 t가 되고요. 플러스 1.14 마이너스 0.17 이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모델.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환원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 이제 t 밸류는 뭐냐면 이 계수들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 p 밸류가 0.05보다 보통 작으면 이 계수들은 의미가 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p 밸류 판정하시는 거는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p 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의미가 있다. p 밸류가 0.05보다 보통 크면은 이건 0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계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관측수는 뭐 어쩌고 여기 이 에스티메이션 요것도 이제 파라미터들을 1.17 마이너스 0.84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MLE Maximal Light Estimation에서 이제 우리 이스마이너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결과. 예. 안 보이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너무 이제 눈이 감으려고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질문 시간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무 뭐 상관없으니까 혹시 자연스럽게 예. 네. AR 오면
이게 이제 AR5 1 혹은 여기 이제 편의상 이제 제로로 합쳐요. 그죠? AR5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원자료. 이거를 이제 한번 차분해요. 왜냐면 여기 차분이 있으니까 우리 스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YT는 파이1 YT 마이너스 1 스타 쭉쭉쭉 해서 5개까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5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AR 1부터 5까지 쭉 나오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저런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하고의 그 연관성 혹은 릴레이션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우리는 사실 뭐 과거를 금방금방 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모델이 쓰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많은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AR5까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 2, 3 이 정도에서 많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은 AR5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왜 P-밸류가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거 통계에서는 그 모수 절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Principle of Parsimony라고 해서 모수를 가능하면 비슷한 퍼포먼스면 모수의 개수를 좀 줄여주는 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이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모수의 개수는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은 모르겠지만 다 해보면 알겠지만 AR2까지 쓰는 게 만약 퍼포먼스가 90%다. AR5까지 쓰는 게 91%다 했을 때 그 1%를 늘리기 위해서 5개까지 한다? 그건 좀 약간 좀 시간 낭비, 노력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예측의 목적이라든지 예측의 그 값의 어떤 정확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측을 하자고 뭐라고 하죠? 결정 예시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혹시 네. 태양열을 예측해야 했다. 네. 시계나 네. 예측하는 우리가 또 지금 드는데 예를 들면 뭐 태양열 한국 몇 개가 있나 이상분 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선생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겨울철에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제 눈이 한 3일 동안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계속 영하예요. 그 태양광 패널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게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라는 데는 우리나라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특정 지역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태양광 패널이 요즘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태양광 패널의 전체 깔린 거의 40%가 전남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땅도 저기 뭐 기후도 좋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가 40%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템퍼러처라든지 온도 습도를 할 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전남 영암이라고 합시다. 근데 영암 지역에 아쉽게도 관측소가 없어요. 지상 관측소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웃에 뭐 장송, 고흥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몇 군데를 잡아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그 온도를 이제 입력 변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태양이 떠야 이게 나와. 태양이 지면 꽝입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이 져도 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 쓴 거를 밤에 또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발전량이 나옵니다. 아 골치 아픈다 이거.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도
또 계절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 예측은 사실 뭐 우리가 자부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거의 최고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힘든 기상 기후 조건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차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그냥 사막에다 저 아리조나 사막에다 쫙 걸어서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게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람 보통 저희가 아는 바로는 보통 초속 7m 이상이 돼야 이게 바람개비가 돕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뭐 윙윙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해상 풍력이 여러분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서해하고 제주도가 조금 괜찮고요. 또 이제 그 대관령 같은데 꼭대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육상 풍력, 해상 풍력도 또 구글에서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리마 모델로 안 됩니다. 저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저희들이 요즘 최신에 나오는 AI나 딥러닝 모델도 씁니다. 뭐 캣 부스트라든지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그걸 또 짬뽕을 해가지고 뭐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예측하고 어쨌든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도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데